자, 스마트한 경제 공부 시간입니다. 홍춘욱 키움증권의 홍춘욱 박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증권사는 비교적 칼퇴근 합니까? 네, 저희 부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이사님이 일찍 들어가서 그러신 건 아니고요. 그게 진실이고요. 진실이고요. 네. 아무래도 눈치 보는 문화 자체는 어디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선진국도 있겠죠. 네. 네, 저도 은행권에도 일을 해봤고, 네. 또 얼마 전에는 공공부문에서도 일을 했었는데, 네. 이 칼퇴근 문화는 어디도 사실은 없고요. 네. 근데 이제 예전 직장 생활에 비해서 최근에는 많이 달라진 게 그래도 일단 그 위에 계신 분들, 그런 부장급 또는 팀장급에 계신 분들이 이전보다는 좀 달라지고 있다는 게 분명히 달라지고 있어요. 네. 예, 그 영포티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 이제 젊은 40대. 젊은 40대라는 네. 게 이제 신체가 젊다는 뜻도 있겠지만 생각이 젊은 그런 중년층들이 좀 늘어난 것도 있고 네.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그 칼퇴근이 중요하고 또 이게 다음 날에 생산성을 향상시키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네. 자, 스마트한 경제공부 오늘 또 지난 시간에 통화정책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네, 98년, 벌써 한 20년이 다 돼가는데요. 네. 1997년, 98년에 있었던 그 아시아와 그리고 러시아 외환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그때 외환위기 겪었고요. 네. 네, 만 20주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면서 세계 경제가 그냥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그 순간에 미국 연준 의장이었죠. 그린스펀 의장이 금리를 3차례 연속, 그러니까 한 번 금리 인하했을 때는 효과가 없는 것처럼 네. 시장이 반응 안 했습니다. 근데 2차례 연속 금리 인하가 단행되자마자 그때부터 주가가 오르고 또 우리나라 수출이 기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 입장에서 수출 회복된다는 것만큼 좋은 뉴스가 없었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금리 인하 또는 통화 공급 확대가 왜 이렇게 경제를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소개한 책이 불황의 경제학이었습니다. 네. 폴 크루만 교수가 쓴 책인데요. 이 책에 그 미국 국회의사당 육아조합 이야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쿠폰 발행하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다른 집 아이를 봐주면 쿠폰 한 장을 발급해서 이 쿠폰을 들고 또 자기 집에 있는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네. 어떻게 보면 품앗이 조합이죠. 품앗이 쿠폰이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세상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다음 주에 발렌타인데이라든가 아니면 여름 휴가철, 크리스마스 등등 누구나 아이를 맡기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부들이 다들 애들이 어리니까 저녁에 좀 데이트 한번 해보고 싶음 또는 좀 급하게 회사에서 일이 있어서 빨리 퇴근 못하면서 애를 좀 맡겼으면 하는 부부들 입장에서 늘 일이 많거나 약속이 많은 시기에 맡기고 싶으니까 네. 보통 때는 아무도 쿠폰을 쓰지 않고 저축만 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이런 우리 이 조합 왜 만드냐 없애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대요. 근데 그때 경제학자로서 국회의사당에서 일하고 있었던 스웨이니 부부가 네.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죠. 인플레이션을 도입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 달 혹은 2달 동안 쿠폰 사용 안 하면 값어치가 절반으로 떨어지거나 아예 사라지는 네. 효력을 상실하는 일종의 이제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처럼 쿠폰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전부 이제 사용하겠죠? 자기가 보유한 쿠폰의 네. 가치가 갖고 있으면 휴지 조각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순식간에 저 육아조합이 잘 돌아가더라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이 아베노믹스 2013년 우리나라 옆에 있는 일본이 도입한 정책도 사실 이 크루그만 교수의 제안을 받아들인 측면이 좀 큽니다. 네. 바로 뭐냐면 다들 소비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하면서 경제가 끝없는 불황이 지속됐죠. 즉 나의 소비는 다른 사람의 매출입니다. 네. 그런데 모두가 다 저축하면 세상이 돌아가지 않죠. 그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일본 경제가 회복됐습니다. 물론 20년 넘게 경제가 내내 불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이전 영화를 찾았다 이렇게는 네. 말씀 못 드리지만 네. 우리나라랑 달리 작년에 작년에 졸업했던 대졸자 취업률이 97%라 그러더라고요. 이걸 보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거 좀 비슷한 거 했으면 네.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가진 분이 많을 정도로 통화 정책이 얼마나 네.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지. 지금 돈을 쓰지 않으면 당신이 쥐고 있는 화폐 가치는 낮아질 겁니다. 우리가 모두 시장에서 그걸 인식하게 된다면 돈을 쓰게 되고 그것이 이제 경기 부양으로 이어지는. 오늘 주제는 2000년 정보통신 거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네, 이제 또 불황을 퇴치하면 또 버블 이야기도 해야죠. 네, 네. 늘 되풀이 되죠. 불황과 버블이. 네, 그래서 98년 미국 연준이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한 다음에 경제가 좋아진 건 좋았는데 그리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경제라는 게 너무 좋아도 안 되고 너무 나빠도 안 되는 뜨뜻미지근한 그게 제일 좋은데 어렵습니다. 참 우리들 경제학자들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합니다만 초보 운전자 모양 좌회전을 하면 금방 벽을 박을 것 같고 또 우회전을 하면 또 다른 차를 밟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금융시장에서 또 다른 위험 바로 정보통신 거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네. 정보통신- 자산 가격이 어떤 정도 돼야 버블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 네. 합니다. 저도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가격이 얼만큼 올라야 버블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또 유지되기 어려워야 된다 그러는데 어떨 때는 되게 많이 올랐는데도 유지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가격만 많이 오르면 버블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걸 오늘 말씀드리면서 새로운 책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3가지 질문으로 시장을 이기다. 참 재밌는 제목입니다. 네. 이게 참 제목 쓰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스마트한 사람인지 벌써 알 수 있는데 저도 정작 이렇게 멋진 제목을 달지 못하면서 스마트한 경제 공부라고 말씀드리는 게 부끄러운데요. 아닙니다. 네. 이 켄 피셔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미국 포브스라는 아주 유명한 잡지가 있는데 이 잡지의 고정 필진인데 필진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필립 피셔 벌써 이 가치 투자의 대가로 어마어마한 거부인데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독립해서 자기가 직접 돈 벌어서 투자를 했는데 지금 자산이 거의 우리 돈으로 1,000억이 넘는 돈을 네. 일군 한마디로 말해서 이론과 실전 양자를 다 겸비한 실력 있는 금수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사람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뭐냐 하면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자, 주식시장에 우리 거래소에 회사를 상장시키려고 준비하는 창업가 입장이 돼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이 회사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죠. 네. PER이 4배에 불과하다면 주식시장에 상장하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잠깐 풀어서 설명하자면 주가 수익 비율이 뭐냐면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대비 주가가 몇 배냐를 측정한 겁니다. 네. 예를 들어보죠. 어떤 회사가 1만 원에 지금 상장을 하려고 합니다. 주당 1만 원에 상장하는데 네. 이 회사의 주당 순이익이 2,500원이다. 와, 굉장히 좋은 회사죠. 그럼 PER이 4입니다. 4. 4배죠. 네. 4배입니다. 야, 이거 뭐 내년만 4년만 이익을 모으기만 하면 이 회사를 전체 살 수 있어요. 네. 굉장히 쌉니다. 그런데 이게 창업자 입장에서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뒤집어 보면 이 회사를 자기가 보유한 데 따르는 매년 벌어들인 이익이 얼마냐면 25%인 거죠. 네. 10,000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2,500원을 매년 번다면 25% 수익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수익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익을 갖고 있는 이 회사가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 10,000원밖에 안 쳐준다면 이 회사 상장하겠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네. 근데 특히 이때 이 사람이 그 상장을 고민하고 뭐 회사를 등록하려는 이유는 결국 더 발전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로 해서 네. 상장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때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이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2.5%라면 대출금리 우리 부동산 담보대출금리가 대충 2% 후반이니까 비슷한 비유가 되겠죠. 그럼 결국 이 사람은 25%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는 자산이 있는데 그걸 굳이 시장에 상장시키느니 은행 가서 2.5%의 대출 받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장시키면 수익의 대부분을 또 주주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줘야 한단 말이죠. 그렇죠. 상장 안 시키면 자기 회사인데. 네. 이게 손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 수익 비율 다시 말씀드려서 벌어들인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몇 배에 거래되느냐를 잘 살펴보면 시장이 거품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중요한 건 여기서 이런 주가 수익 비율만 보면 안 되고 시장 이자율을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자, 이제 반대로 한번 해보죠. 자, 지난 2000년대 초, 90년대 말처럼 미국에 그 돈도 제대로 못 버는 별 볼 일 없는 기업이 이름에 테크라는 말만 들어가면 주가 수익 비율이 100배였습니다. 우리도 그때 그랬죠. 뭐. 네. 100배면 이제 주식에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1%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거꾸로니까. 자, 1%인데 그때 미국의 이자율이 얼마였냐면 6%였어요. 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자, 이제 이게 버블입니다. 바로 뭐냐 하면, 자, 제가 기억합니다. 지금 대출 받으려면 6%의 대출 받는데, 네. 시장에 상장하는 순간 PER 100배, 네. 주가 수익률 100배면 1%의 비용만 지불하면 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주식시장에 상장시킬 뿐만 아니라 계속 증자할 겁니다. 증자가 뭐냐면 이왕에 발행된 주식들을 계속 시장에 파는 거죠. 네. 주식의 수를 늘리는 거니까 파는 겁니다. 이게 팔아서 1% 정도의 비용밖에 안 되니까 네. 무진장 주식을 많이 발행한 다음에 그걸로
예, 채권을 사면 금리가 높으니까요. 예, 5%의 그냥 차익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코스닥 시장을 돌이켜 보면 그때 IT에 성장하라고 주주들이 주식을 사주고 공모를 해서 주식을 모아줬더니 돈을 모아줬더니 네. 그 돈 들고 사옥 지었던 기업들 꽤 있었습니다. 어디라고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게 왜 그랬냐 생각해 보면 빌딩을 지어서 빌딩 임대 수익률이 5% 6%가 난다면 이거 이익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주식시장에 거품이 발생하는 순간을 제가 이제 정의해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주식을 발행하는 비용보다 그죠? 주식을 발행한 비용은 결국 아까 네.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이 주가 수익 비율이 되게 높아서 이 주식이라는 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되게 낮은 데 비해서 은행의 대출이나 시장에서 돈을 빌린 데들은 이자율이 더 높으면 네. 이 돈이 주식시장에서 끝도 없이 자금을 빨아들여서 네. 그 돈이 오히려 예금이라든가 부동산으로 간다라는 거죠. 결국 주가 수익 배율이 이자율과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느냐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굳이 이제 제가 한번 비율을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 시장 금리가 1%다. 자, 이제 어려워져요. 1%인데 PER이 50배다. 네. 이러면 주가가 붕괴되겠느냐 질문하는 거죠. 제가 일본 이야기입니다, 이게. 일본 주식시장이 아직도 PER이 되게 높아서 50배까지는 안 가지만 네. 굉장히 비쌉니다. 네. 주가 수익 배율이 30배, 20배 사이에 있어요. 보통 한 20 정도면 굉장히 수익률이 그 주식시장에서 네. 투자해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5%밖에 안 되니까 네. 사실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참고로 한국 주식시장의 역사적인 평균 주가 수익 배율은 살펴보면 한 10배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2배나 비싼 시장이 일본 시장인데 안 빠지고 잘 가죠. 왜 그러냐? 예, 주식시장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수익률은 5%밖에 안 되는데 네. 왜냐하면 주가 수익 배율이 20배니까. 네. 근데 5%밖에 안 되는데 은행 예금 금리가 0.1%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돈을 빼서 단 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러기 때문에 핵심은 시장 금리가 버블인지 아닌지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산의 가격 하나만 보고 버블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이건 네. 실수하실 수도 있다. 그것이 10억인지 15억인지는 중요하지 않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뭐 자산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자면 네. 한국은행이 이자율이 지금 1.25%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3%다 4%다까지 계속 금리가 상승하고 네. 정책 금리가 상승하는 반면 우리나라 주가 수익 배율이 지금 10배도 안 되지만 이게 20배 30배가 되는 상황이 오면 정말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자산 가격에 대해서 올랐다고 버블이다라고 단언하시면 오히려 투자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되게 싸 보이지만 금리가 높다면 반대로 이게 버블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 우리나라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직전처럼 금리가 10% 15%라면 네. 주가 수익 배율 10배라도 비싸 보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런 자산의 가격을 그럴 때는 위험하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환위기를 사실 또 맞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증시는 지금 PER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대략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네. 작년 기업 이익 기준으로 보면 10배 정도 내외니까 네. 아직은 이론적으로는 투자할 만하다. 이론적으로는 투자할 만한데 이제 또 주식시장이라는 게 위험하니까 네. 조금 더 수익률이 매력적일 때 들어오겠다라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리를 좀 해주시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산 가격이 어떤 수준이 돼야 버블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 기준이 시장 금리다. 예, 그래서 시장 금리의 수준과 어떤 자산에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의 네. 차이를 네. 잘 관찰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해석하는 데 도움되는 책이 네. 켄 피셔의 세 가지 질문으로 시장을 이기다였는데 세 가지 질문으로 시장을 이기다. 예, 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네. 이렇게 좋은 책들은 절판이 잘 됩니다. 그래서 켄 피셔가 2008년 저는 이후에 또 그 이야기 하실 줄 알았어요. 안타깝게 영문책밖에 없거든요. 이야기하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새로 신작을 썼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행히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좀 담겨 있고 네.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 책을 대신 추천하자면 주식시장의 17가지 미신. 재밌는 제목이죠, 이것도. 주식시장의 17가지 미신. 예, 그러니까 네. 주가가 많이 오르면 버블이냐.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다. 이자율들을 같이 봐야 된다라는 것처럼 다양한 주제, 17가지 주제에 대해서 네. 재밌는 어떤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하는 책은 주식시장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읽으면 참 좋은 책이지만 네. 또 우리가 주식만 매매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부동산도 투자를 하고 다른 자산들을 많이 하시니까 네. 어떤 자산이나 저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자산에 투자해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 확정적인 고정수익, 이게 뭘까? 이게 임대료도 또 충분히 이 좋은 잣대가 되겠죠. 그래서 임대 수익률과 지금 시장에서 이자율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생각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른 방면에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준다는 점에서 켄 피셔의 책들은 참 흥미롭습니다만 대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전에 제가 먼저 소개했던 책들 읽으시고 네. 읽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스마트한 경제공부 홍춘욱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